죽은 남편, 예물 팔아 호의호식하던 친구가 건물주가 된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된 이유. 내 남편 장례식 날 다이아 반지 훔친 절친 10년 뒤 거지 되어 내 건물에 나타난 기막힌 사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설거지 하시면서 집안일 하시면서 주무시기 전 가볍게 들으면서 쉬기 좋은 흥미로운 사연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모두 하면 2번 터치 좋아요, 구독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순자입니다. 올해로 62, 슬아의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은 서울 마포구에 건물 2채를 가진 건물주라고들 부르지만 10년 전만 해도 저는 남편을 잃고 식당 주방에서 기름때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줄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끔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손바닥에 남은 깊은 굳은 살들이 말해줍니다. 그 지독했던 가난과 배신의 세월은 분명히 존재했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1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 가장 오래된 친구 미숙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였습니다. 전기가 귀하던 시절 호롱불 아래서 같이 숙제를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캐고 서로의 첫사랑 이름을 대문벽에 몰래 적어놓고 도망치던 단짝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서로의 손을 맞잡고 우리 애 낳고 늙어서도 꼭 같이 여행 다니자고 약속하며 펑펑 울었던 그 아이였습니다. 세상에 그 아이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무너져 있던 그 순간 미숙이는 제 손을 잡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제 심장을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건 정확히 10년 전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남편은 평소처럼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오늘 저녁엔 삼겹살 사올게라며 웃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 뒷모습이 될 줄 알았다면 그 투박한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줄 걸 그랬습니다. 저녁 무렵 걸려온 낯선 번호의 전화 한 통에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슬픔은 소리조차 앗아간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장례식장 차가운 바닥에 앉아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 곁을 지킨 건 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이는 마치 자기 일인 양 통곡하며 저를 대신해 손님을 맞고 상가 음식을 챙겼습니다. 순자야, 기운 내야지. 내가 무너지면 준혁이는 어떡하니? 내가 다 도와줄게.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미숙이가 천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오던 날 미숙이는 제 집까지 따라와 저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미숙이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저는 문득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일, 캐럿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해 제 손에 직접 끼워주셨던 반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순자야, 이 반지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거다. 절대 함부로 팔지 말고 소중히 간직해라. 남편과 저에게는 그 반지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롱 서랍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작은 벨벳 상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가 슬픔에 정신이 나가 다른 곳에 뒀나 싶어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를 엎고 옷장을 다 끄집어내고 심지어 부엌 찬장까지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드나든 사람은 미숙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숙이가 그럴 리 없어. 30년 넘게 봐온 친구인데.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심어지면 지독하게 뿌리를 내리더군요. 미숙이가 제 곁에서 위로해 주던 순간들, 갑자기 화장실에 간다며 방을 나갔던 시간들, 제 옷장을 정리해 주겠다며 서성이던 뒷모습이 하나하나 기억의 파편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심스럽게 미숙이를 불러냈습니다. 미숙아, 혹시 내 방 정리해 주다가 작은 보석 상자 못 봤니? 시어머니가 주신 반지 말이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숙이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미숙이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쳤습니다. 순자,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니? 내가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를 도둑년 취급해? 내가 왜 그런 걸 가져가? 나한테 그럴 사람 같아 보여? 오히려 서운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미숙이 앞에서 저는 차마 더 묻지 못했습니다. 미숙이가 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남편 잃고 정신이 나가서 소중한 친구까지 의심하는구나 싶어 미숙이의 손을 잡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그 반지는 미궁 속으로 빠졌고 제 마음속에는 깊은 멍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남은 건 빚과 아들 준혁이 뿐이었습니다. 보험금도 얼마 되지 않았고 살던 집 전세금을 빼서 빚을 갚고 나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더군요.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의 기술도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때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통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솥에 곰탕을 끓이고 하루에 수백 마리의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겨울엔 고무장갑 속으로 파고드는 얼음 같은 찬물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주방 구석에 앉아 울고 있는데 미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나 이번에 남편이랑 제주도 여행 가는데 너 필요한 거 없니? 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일하느라 바쁘지? 미숙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경쾌했습니다. 미숙이는 언제부턴가 갑자기 돈이 생겼다며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외제차를 사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숙이는 은근슬쩍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순자, 쟤는 너무 고지식해서 탈이야. 운도 좀 따라야 하는데 매일 저렇게 고생만 해서 어떡하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난도질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 준혁이의 학원비를 보내야 했으니까요. 제 고생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아들 준혁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이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공부는 뒷전이고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안 해도 돼. 돈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저는 그런 아들을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니야, 준혁아. 너라도 공부해야 해. 그래야 나처럼 안 살아. 제발 엄마 소원 좀 들어줘. 한 번은 준혁이가 낡은 교복이 작아져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옷을 사줄 돈이 없어 밤새도록 교복 바지 밑단을 내리며 저는 제 무능함을 탓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가 자는 줄 알고 몰래 들어가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준혁이도 자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빨리 커서 다 갚아줄게. 그 어린 것의 다짐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준혁이는 정말로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도 잠을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들어간 무역회사에서도 실적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남들이 다 말리는 사업을 시작할 때도 준혁이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에요. 엄마가 주방에서 진심으로 음식 만드시는 거 보면서 배웠어요. 준혁이의 사업은 기적처럼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시작하더니 3년 만에 직원이 수십 명인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던 해 준혁이는 제 생일날 조촐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드리는 생신 선물이에요. 서류 안에는 마포구 노른자 땅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다 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혁아, 이게 다 무슨 돈이니? 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준혁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식당 주방 안 가셔도 돼요. 그동안 엄마가 흘린 눈물 제가 이 건물로 다 닦아드릴게요. 저는 그 건물의 1층에 소박한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평생 음식을 하던 사람이라 손을 놓기가 무서웠고 저 같은 서민들이 편하게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한 여자가 우산도 없이 비에 젖은 채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치고 구멍난 가방을 움켜쥔 여자는 예전에 화려했던 미숙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숙이는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순자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앉아라. 멸치국수라도 한 그릇 줄까? 미숙이는 국수를 허겁지겁 먹으며 통곡했습니다. 미숙이의 아들이 도박과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집과 재산을 다 날렸고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야, 이 건물 주인이 그렇게 인심이 좋다길래 사정이라도 해보려고 왔어. 우리 식구들 머리 눕힐 방 한 칸만 얻게 해달라고 빌려고 했지. 근데 그게 너라니? 저는 조용히 일어나 카운터 서랍에서 10년 동안 보관해온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숙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숙아, 이거 기억나니? 봉투 안에는 10년 전 남편 장례식 다음 날 종로의 한 금은방에서 반지를 팔고 있는 미숙이의 선명한 CCTV 캡처 사진과 매입 영수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이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제 시어머니의 지인이었고 특이한 세공의 반지가 들어오자마자 제게 연락을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미숙이를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을 잃은 슬픔의 친구까지 감옥에 보내면 제가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숙이가 스스로 말해주길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순자야, 내가 미안했다. 그때 정말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서. 너는 보험금이라도 나오지만 나는 당장 살 돈도 없었어. 죽을 죄를 지었다. 미숙이는 바닥에 머리를 짚으며 빌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숙아, 너는 살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남의 슬픔을 틈타 내 욕심을 채운 거야.
내가 그 돈으로 해외여행 다닐 때 나는 손가락이 터져라 찬물에 설거지했다. 내가 내 아들 옷차림 비웃을 때 나는 내 자식 가슴에 대못 박히는 소리를 들었어. 저는 미숙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니? 용서해 주는 거니? 미숙이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경찰서 간다. 10년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더라. 너한테 기회를 준 건 10년이면 충분했어. 미숙이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입구에서 미숙이는 저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독한 년, 너도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남편을 가슴에서 편히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을 때 가져가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니라 내가 살아온 흔적뿐이라고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방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삶을 망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미숙이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저는 오늘 밤 오랜만에 단잠을 잘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순자 드림. 영상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화면 2번 터치 좋아요, 구독하시고 더 많은 시니어 채널의 유익한 정보와 흥미로운 이야기들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누구보다 빛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